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슈가 오늘의 가장 핵심 이슈고요. 뉴스에서는 프로다의 수익률 상한선 충격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와 있지만 핵심은 엔화가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엔화가 왜 급등을 했을까? 이번에 화요일 정책 성명서에 따르면은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이전에는 0.25%였는데 이제 0.5%로 인상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1년치 일본의 금리 수준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5년치 변동 없습니다. 10년치 변동 있나 생각하겠지만 0에서 0.1% 그냥 제로 금리입니다. 25년치를 보면은 좀 바뀔 것이다.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최대치는 0.5%에서 제로 금리 수준을 13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년간 유지했던 데이터를 이제 0.5%까지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우리나라나 미국 수준에서는 정말 귀여운 수치에 해당하지만 일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긴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13년 동안은 금리를 높이지 않았으니까 약간 완화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엔화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밟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엔화 환율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갑자기 급등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20원 정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엔화가 급등을 했는데 왜 다른 나라, 다른 투자 상품들의 영향이 있을까? 이거는 일본의 경제 수준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명목 GDP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은 가장 큰 GD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계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돈을 쥐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투자 상품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이 한 50%에 근접한 40%에 근접한 주식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찾는 일본은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을 제외를 한다면은 3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정책 변경,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해서 BOJ의 놀라움, 지난 잃어버린 20년을 변경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준금리를 높임에 따라서 엔화가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충격, 각 투자 상품들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나스닥도 영향권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밑으로 읽어보면은 어떤 투자 상품들에 영향을 미쳤냐? 저는 사실상 그냥 전 세계 투자 상품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좀 가장 큰 영향권을 가져가는 것은 미국과 호주, 프랑스 채권들,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화가 되어 있으니까 주식시장, 또 이런 주가 지수에도 영향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나스닥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반등 기회가 보였지만 또다시 하락을 했다. 그 원인으로서는 오늘 가장 핵심인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과거, 지금 현재 시간 딱 이전까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관점부터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금요일자에 봤었던 것은 스토캐스틱이 이제 데드크로스의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3, 4일 정도 하락을 하고 월요일부터는 반등장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나스닥 차트로부터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에 충분히 걸려있다라는 점을 봤었고, 이 부분은 비트코인 관점하고 거의 동일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주말 동안 조정을 맞이한다. 월요일부터는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대로 조정은 실현이 됐고, 앞으로는 스토캐스틱이 올라감에 따라서 하락보다 상승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봤었던 비트코인, 지금 현재 나스닥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과매도가 됐냐? 프로케이선이 4.67까지 내려왔었어요. 파란색을 잘 봐주세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과매도가 된 게 장에서 흔치 않습니다. 정말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은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딱 그 정도 수치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난 21년도 말에 나왔었던 하락 직전에 내려 꽂을 때 딱 그 정도 수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는 하락의 방향성이라기보다 지난 3, 4일 동안 스토캐스틱이 내려감에 따라서 조정이 실현됐었고, 앞으로는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이 꺾임에 따라서 반등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장은 반등 나온다라고 예측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관점이 컨펌을 받게 되는 것은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갈지 여기까지 올라갈지 이 차트에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 기간이 목요일, 금요일까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스토캐스틱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동일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밑에서 논다? 이거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금까지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그리고요.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추가 상승으로서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조정분 짧게 내뱉고 더블 바텀으로서 상승을 할 때 그때 상승이 많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는 제가 한 금요일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일선과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금요일날 확인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하락을 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이런 식이 되다가 21선을 골든크로스로 이런 식으로 넘길 때 좋은 자리가 형성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언제인가? 지금 현재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점을 잡을 때 여기서 잡고 손절가를 여기로 걸고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되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더블 바텀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고 상승세 전환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에 해당하고요. 내일까지 이 관점 한번 보도록 하세요. 또 알트코인도 그냥 거의 판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관점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금요일 영상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이때도 똑같이 하락이 발생을 할 때 이 방향성의 베팅을 하지 말고 크로스가 발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넘길 때 진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다가 꺾일 때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딱 그 관점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하고 레버리지 코인, 레버코인하고 관점이 비슷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넘긴다면은 레버리지 코인이 한 좀 시간 지나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것처럼 매매 관점을 세우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손익비에 대한 설명인데,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았더라면은 좋았겠죠? 반등이 없었으니까, 손절이 안 나왔으니까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분에 대해서는 한 40%에서 50%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손절가를 어디에 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손절가가 막연히 보이는 게 한 이 정도입니다. 손익비가 크니까 매매 들어가기 쉽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거의 4배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손절선입니다. 정말 크게 잡은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추세가 역전이 될 때 타점을 잡았더라면, 만약에 여기서 타점이 발생했다면은 정확히 어디서 꺾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가로 진입을 했을 때 그 수준에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되죠. 아까 봤었던 게 16%였고요. 그렇다면 이 수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노려야 되는 길이가 비슷한데 손절이 한 2배에서 3배수가 된다. 저는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개 중에는 손익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고반복 매매를 하고 같은 차트에 대해서 또 미래에는 똑같은 현상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습관을 잘 형성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 타점에 대해서는 이 관점으로 형성이 될 때 들어가서 손절 어디 걸고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 매매하고 다를 점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으로 설명을 했죠. 이거 추세선 긋기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봐야 될까? 이 추세선을 그으려면 저점을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추세선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이동평균선으로 판단을 할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으로 매매했을 때 추세가 벗어났을 때 아까 이동평균선으로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가정과 똑같고, 여기서 들어갈 때 진입가는 두 개가 형성이 된다. 손절선은 어디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노리던 자리니까 한 번쯤 매매해 보시고요. 또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지금 보고 계신 게 1분봉, 5분봉, 30분봉입니다. 보고 있는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이 과매도로 인해서 내려갈 것이다. 이런 관점이 지금 현재 봤었던 관점하고 일치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레버리지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앞으로 추세가 역전이 될 때 상승을 본다라고 한 관점이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봤었던 관점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오늘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관점 공유방에 들어오시려면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점 공유방이 만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링크 누르셔서 방에 입장을 해 계시고요. 입장하시면 소통방에 입장이 되실 겁니다. 거기서 좋은 것들 받으셔서 매매하시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 관점도 그렇고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